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65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막바지 총정리에 집중할 시기인데요. 올해는 지난주에 치른 9월 모의평가에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뒤늦게 밝힌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모의고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박철영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9월 모의평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킬러 문항을 배제했을 때 상위권들이 그러면 변별력이 있겠느냐, 난이도 조정이 되겠느냐, 이게 사실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일단 자, 시험 9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을 이제 해보셨을 텐데 결과는 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킬러 문항이 사라졌어도 변별력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수험생분들도 교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지, 또 그렇다면 또 어떤 점에서 그런 변별력이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이제 국어는 과거에는 그 사전 지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지문들이 출제됐었는데 어려운 지식들이 빠진 대신에 EBS 연계한 지문들이, 익숙한 지문들이 이렇게 출제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또 오답지의 매력도가 높아서 실제 학생들은 정답을 고르는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그 뭐 오답의 매력이 높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은 좀 더 혼동될 수 있는 예시, 보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 답을 고르라고 했더니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답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자, 이번 모의평가 이제 뭐 결과는 이제 나왔고 경향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부 방침 이후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5번, 그다음에 22번, 30번 같은 전통적인 킬러 문항들이 사실상 사라지고요. 대신 이제 그런 문항들, 특히 주관식 문항들이 쉽게 출제돼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는 조금 낮았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약간 출제돼서 전체적으로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수학의 경우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향성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어떻게 좀 수능을 준비해 가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해오된 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오된 대로 공부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왜 이 문제가 틀렸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특히 오답 노트 같은 것을 만들고, 특히 EBS-I 서비스에 보면 나만의 시험지 만들기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해 가면 되고요. 그리고 쉬운 수능은 사실 수능 자체의 성격상 수능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력이 있는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수능이 이제 65일 남았는데요. 수능 그 시간에 맞춰서 전체적인 문제를 쭉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 체력관리도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2024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지난 금요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결과 재수생, 또 검정고시생 등 졸업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킬러 문항 뭐 없애겠다, 이런 발언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수능을 집중적으로 대비하거나 한 차례 이상 시험을 본 N수생들이 아무래도 고3 재학생들보다 유리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에 대체적으로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올해 수능 접수 결과 그 재학생의 비중이 65%로 아주 낮은 편이고요. 특히 작년에 비해 재학생들이 2만 3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이 2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졸업생들은 주로 이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 아마 진학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 대비가 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올해 2024년도 대학 입시에 수시 모집이 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9%인 수시 모집,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인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수능 원서 접수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또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시보다는 수시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9월 예.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예. 자,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전형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좋으면은 수시 전형에, 그리고 모의평가 성적이 잘 나오면 정시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수시 전형의 원서 접수는 6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 합격하면 반드시 수시 전형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위 수시 납치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서 자기 성적에 적정한 선에서의 대학을 선택하고, 또 이제 도전적인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아예 합격이 보장된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그 안정적인 대학을 잘못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매우 유의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1월에 수능이 이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앞에서 9월 모의평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수능 시험을 5달 앞둔 상태에서 지난 6월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해서 사교육에 대한 개입을 줄이겠다,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찌 됐든 혼란이 왔습니다. 뭐 수능 5달 앞두고 뭐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한 2년 6개월 가까이, 2년 3개월 가까이 공부를 쭉 해왔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도 많았고 불안감도 커지고 했었는데요. 예. 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바쁘셨죠? 어떤 대안들 좀 저희도 내놓으셨나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진로 진학부장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 진로 지원단이 중심이 돼서 저희가 그 교육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수능 출제 방향을 정하고 일선학교에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9월 모의평가를 예측해서 8월 달에 저희가 킬러 문항이 배제된 모의평가 문항을 일선학교에 보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의 어떤 예측이 좀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지금 오늘 사실은 그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한 수능 마지막 마무리 학습 영상을 사실 제작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365일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서 수능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새로 바뀌게 된 수능의 출제 유형, 경향에 맞춰서 이제 어쨌든 대응들을 발빠르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그 킬러 문항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은 공교육에 맞는 수능을 내겠다라고 하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공교육에 맞는 수능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실력이 존중받는 그런 대학 입시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수능은 너무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과정 아니겠는가?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수능 체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고교 학점제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바뀌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전형들이 아니라 전형 자체가 좀 쉬워져서 전형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입시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시험 가지고도 말이 많고요. 정시냐 수시냐 입시 방식을 가지고도 이야기는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점점 더 우리 사회가 학생들이 점점 더 다양한 진로를 택하고 있고, 그래서 진로 지도의 과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예.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진로 진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정선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1호 정책으로 다양성을 품은 광주 학생 실력 향상 정책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평생교육이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진로진학과를 신설해서 광주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개설했고요. 여기에서는 365일 24시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인 진학 지도가 되어야 돼서 각 일반 고등학교마다 대입 전문가인 대입 전문 디렉터를 양성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정말 공부 추세에 맞고 학교가 학생들이 머무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365 스터디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간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진로진학 정보를 위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평가 지원단을 통해서 수능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진로 진학 교육이 특권 교육이 아닌 정말 아이들의 진학과 소질을 찾아서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정선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실력 강조의 위상을 되찾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 이게 당장 이제 올해 수능이 또 치러지겠지만 예. 또 최근 몇 년 동안 광주 학생들의 실력이 학습 능력,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지금 이정선 교육감께서도 선거 당시에 이 부분을 예. 지적을 하고 나서셨습니다. 예. 자, 실제로 취임 이후에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슬로건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여기서 실력은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 성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평가를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실력 기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초학력,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정말 교육감님 취임 1년 동안 학교 공간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력뿐만 아니라 그 지난주에는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광주 학생 그 탤런트 페스티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끼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세계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AI 미래 교육을 통해 위해서 그 강주 아이온이라는 학습 플랫폼도 저희가 만들어서 인공지능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교육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또 진로에 대한 변화, 또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광주 교육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지켜나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험생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박철영 광주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과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6년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대리수술 사례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만들어졌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또 환자단체도 실효성 없는 법이라고 양측이 서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광주광역시 의사회 여재형 공보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이 2주 뒤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제 CCTV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하면서 이제 시행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25일부터는 환자가 촬영 요청을 했을 경우 CCTV 촬영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 있어서 CCTV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척추 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즉 환자가 수술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환자의 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척추 마취 같은 부분 마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CCTV 촬영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자 또는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증명서라든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적절한 거부 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뭐 모든 경우는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워낙 급박한 공간이다 보니까 모든 경우에 이제 CCTV를 다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좀 해당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예외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 지체되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뭐 위험을 가한다든지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위급한 경우에는 그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 혹은 환자의 신체 상태가 뭐 신부전이나 만성 폐질환처럼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이는 의사가 다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롯이 그 수술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의 경우는 전공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되면 촬영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처럼 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법 시행이 지금 당장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 지역 병원들도 지금 이거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설치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혹은 뭐 지금 뭐 미리 먼저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원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25일부터는 바로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약 80여 개의 의료기관은 현재 CCTV를 이미 설치를 했고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한 CCTV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자와 운영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CCTV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교육 또한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 게 임시로 이제 운영을 해보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해봤으면 반응들이 이제 나올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떤 반응이신지, 혹은 실제로 그 의료진들은 어떤 반응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환자와 의사 모두 찬반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비율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CCTV를 촬영하더라도 뭐 수술의 집중도나 능률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수술 후에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분들께 주치의가 직접 문제없이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다는 오히려 증거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떳떳해진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들은 감시받으면서 수술을 하는 것 같아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나쁜 행동을 하는 이런 의사들을 소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간 것 아니냐, 뭐 빈대 잡다가 초과상간 태운 형국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정반대적인데요. 당연히 CCTV가 있으니까 본인이 담당하는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혹시나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찬성의 목소리가 당연하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남 성형외과 CCTV 유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내 개인 정보가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지적해 주셨던 그 우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어떤 점이길래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하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혹은 환자 모두의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예 기간 동안 의사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우리가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환자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처치를 하기도 하고 더 예상하지 않았던 더 추가적인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자칫 이것이 의료 과실로 비춰질까 방어 진료를 하게 된다. 즉 이거는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되고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의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CCTV 설치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기피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뭐 외과라든지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필수 의료의 붕괴가 더욱 과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방어 진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좀 쉽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만 하기로 했는데 개복을 하고 나서 봤더니 다른 증상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들여다보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니 그냥 보여도 적극적으로 더 알아내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예, 있을까요?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환자 단체 쪽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환자 단체 쪽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는데요. 환자 단체 쪽도 지금 이 법안에 관련해서는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단체 쪽에서 갖고 있는 불만의 내용은 뭐냐면 개정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는데 지금 있는 법의 수준으로는 이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 예로 드는 것이 수술실 CCTV의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불만인 상황입니다. 30일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건데요.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들 텐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영상을 보존해야 되는 이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현 법령 안에서는 그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혹시 유출됐을 때의 책임까지 모두 해당 의료기관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상 정보의 특성상 그 보관 비용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길어진 만큼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법이 시행이 되진 않았고 유예기간이 몇몇 병원에서만 했던 것이고 시행이 되고 나면 CCTV를 정말 환자들이 얼만큼 찍는지 촬영 수요나 정말 이것이 해당 의료기관들에게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환자단체, 정부 그리고 의사협회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뭐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제 법이 시행을 앞둔 상황입니다. 자,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곳, 이게 사실은 의료진과 또 환자 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양측 모두 좀 아쉽고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 도입되는 병원 수술실 CCTV가 이제 어쨌든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양측 모두 불편함이나 어떤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활용이라기보다 저희는 이제 헌법 소원도 제기할 만큼 활용이나 어떤 보완책을 찾는다기보다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술실 CCTV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있어 왔고요.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수술실 CCTV는 수술의 질적인 모습을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실. 수술방 안에 어떤 사람들이 대략 있는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큰 목적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에 부합하는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대리수술 같은 것인데요. 이를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자 극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인 저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의사들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는 의사는 같은 의사들도 절대 편을 들지 않거든요. CCTV라는 극단적인 방법 때문에 선한 의사들, 정말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까지도 피해가 가지 않게 서로 다시 대안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제 이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면서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과, 뭐 일반외과나 흉부외과나 이제 지금도 기피가 현상이 좀 있는 과들에 대해서 그런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과들이 기피하게 된 원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 원인과 수술실 CCTV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CTV가 설치됐다고 해서 기피 현상이 엄청 심해질 거다 이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기피가 되고 있는 것은 내가 고생한 만큼의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현재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흉부외과 10시간, 12시간 수술을 하고 나서도 환자를 살리냐 못 살리냐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큰 수술인데 환자를 살렸을 때의 보람이 많이
보람보다는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이라든지 법적인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수술실 CCTV가 연관이 된다면 누군가가 내가 수술하고 있는데 계속 감시를 한다. 그런 느낌이 된다면 오히려 수술을 하기가 더 꺼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실 현장의 의료진들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시청자분들이 좀 잘 모르셨거나 좀 더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CCTV가 이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CCTV가 수술실에 설치가 돼 있으면 어떤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개복을 해서 수술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어느 과정에서 무슨 과실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수술실 CCTV 자체가 수술 장면을 다이렉트로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실수를 했다, 수술하다가 뭐 혈관을 건드렸다, 뼈를 잘못 맞췄다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술의 첫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적절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적절히 했는지 그런 것들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큰 실효성, 뭐 수술에 좀 전에 말씀드린 수술의 질적인 표현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되는 동안 아주 세세한 과실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걸 갖추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리 수술이나 이제 이런 처방들이 굉장히 시민분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사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질 때마다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여론이.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대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징계를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방식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CCTV가 물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대리수술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CCTV가 지금 설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뭐 내부 고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런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적발이 됐었거든요. 오히려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 뭐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일입니다. 25일부터 이제 이 수술실 CCTV 관련된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행 초기인 만큼 뭐 반발도 많을 수 있고 불편함도 많을 수 있고 여러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문제라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이 오늘로 13일째가 됐는데 꼬인 정국과 야당 대표의 단식을 풀 돌파구나 실마리가 좀처럼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만 의원과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서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로서 네. 세계의 글로벌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또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예를 들더라도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 계획을 발표를 3조 원 이상 하시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러시아의 반응이 굉장히 또 우리 기업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유토롭게 합니다. 네. 만약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어 녹색 기금에 대해서 재정 출연하는 건 참 긍정적인데 네. 거꾸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줄이면서 네. 외국에 나가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좀 확대하는 부분은 또 아이러니한. 이거 녹색 기후 기금, 이거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이거 사실은 이명박 정부 그렇죠. 때 만들어졌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뭐 사람이든 뭐 제도든 단체든 자꾸 이 정권에서 다시 뭔가가 예. 되살아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자꾸 그쪽의 부분이 다시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사람도 그쪽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네. 하고 있고 어쨌든 녹색기금 자체는 참 의미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 13일 차인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이 대표 건강이 아주 걱정된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단식장에 가 보셨나요? 상태가 지금 어떤? 저도 어제 단식의 현장에 네. 있었고요. 또 박병석 의장, 전 의장을 비롯해서 네. 많은 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구동성으로 이제 12일째, 13일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단식을 여러분이 오셔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는데 뭐 용산이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다. 뭐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은 단식을 중단할 뜻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예, 저도 옆에서 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은 네. 단식을 또 지속하시겠다 이런 의지와 결연은 누구보다도 강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네. 본인이 곧 대한민국이다, 본인이 곧 국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용산식 전체주의 생각 이런 것을 꿈꾸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자체를 좀 부정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실종되고 야당 대표와의 협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4월 달에는 오히려 나의 국정 파트너는 김건희 여사다.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예, 지난 4월 달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글쎄요, 아마 김건희 여사의 관계 속에서 아마 이렇게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랬는지 는 모르지만 누구나 생각할 때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야당이고 네. 야당의 대표여야 정치가 국정이 또 원만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뭐 프랑스 네.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뭐 그런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 반응이 없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민주투사 코스프레 그만두고 수사 방해용 단식 중단하라 뭐 이런 종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단식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지금 약간 발을 빼기도 명분이 없어서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데. 단식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중단하는 것, 네. 이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면적인 국정 쇄신, 네. 개각 단행 이런 것들을 이제 단식의 목표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는 소기의 경익기, 마이 동풍 네. 이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곡기까지 끊고 단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네.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 정부나 여당 대표가 3일차나 또는 5일차에 네. 서로 방문해서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차인데 네. 여당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분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나 또는 여당의 모 의원은 단식장 옆에 해외 먹방 이런데 참석하시면서 그 해외 먹방은 누가 한 건가요? 국회 안에서? 그때 그 아마 전 정책위 의장 하셨던 분이 아마 주관해서
이 여당 의원들 또 여당 네. 고자진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산업계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산물을 소비한다 이런 모양새를 비치는 건 좋은데 아니 근데 그거를 왜 굳이 단식장 옆에서 그러니까 단식장 옆에서 하시면서 웃을 일이 그러면서 또 참석한 의원이 네. 정말 그 단식을 중단하라 이런 말씀이 뭐 좋은 뜻으로 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네. 그러니까 앞서서 과거에는 아무리 어려웠던 시절이 있을지라도 여야가 서로가 고통을 서로 좀 이해하면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실종됐다. 아무리 사법 리스크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네. 대화의 복원이라는 게 네. 국회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이런 정치 실종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근원이 도대체 어디로 봐야 물론 지금까지 될까요? 어쨌든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대화의 시도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없었고 지금은 사실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도 무시하고 또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고 그러면서 오로지 행정부에 의한 독주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전체주의 시대를 보는 것 같다. 또는 독재주의 시대를 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을 대하는 여권의 기류를 보면 무시 아니면 비아냥인데 그렇다고 당장 뭐 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단식을 진짜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무한정.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어제 단식 현장에 있었을 때 네. 의원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사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적인 중심 인물이시고 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대통합과 야당의 대동 단결을 위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큰 어르신이 오셔서 이재명 대표에게 간곡하게 단식 중단도 설득하고 좀 더 멀리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이 오고 갔던 건 사실이고 권양숙 여사님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침 어제 저녁에 우리 이재명 대표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걱정스러운 염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주당 긴급위원총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관련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압수수색이 지금까지 376번. 이거는 약간 기네스에 올라갈 만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언론에 밝혀진 것만 376번이고요. 네. 6번이고요. 그다음에 소환 조사가 오늘까지 합치면 6번입니다. 네. 그리고 단식 이후에 지난 토요일 날 다녀오셨으니까 이번이 2번째고요. 네. 오늘은 13일째 단식인데 이러한 그 단식 중에 있는 야당 대표를 네. 소환 조사한다. 이건 상당히 좀 그 너무 무도하지 않느냐.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그 독주적인 모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규탄의 성격이 강하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커봐라 결국 방탄 단식 아니냐, 뭐 단식한다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또 나올 거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은 네. 본인의 몸도 가누기 힘든 데다가 조사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네. 그래서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누워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뭐 방탄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일부 지적은 있습니다만 네.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부분들은 뭐 변함없으니까요. 가서 조사를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거는 뭐 규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별개의 문제죠. 체포동의안이 어쨌든 조만간 넘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당론이 정해진 건 없지 어떻게 가고 있는 그건 건가요? 아마 저기 그 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체포 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론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개별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네. 타당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금번 9월 달에 네.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청구를 해야 21일 또는 25일, 네.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5일 표결 진행을 통해서 추석 밥상에 그 이슈가 올려져야만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계획된 스케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고 넘어오면은 그때 내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당론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그런 부분을 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당론까지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뭐 수사 외압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용산 안팎에서는 국방부 장관 교체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후임자로 신원식 지금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가 거론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뭐 굳이 탄핵을 또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 할지라도 네.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과정에서 만약 탄핵소추안 발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임무는 정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명 절차도 스톱하게 됩니다. 근데 분위기상은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강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이미 법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트랙으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신원식 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도 맞겠다. 뭐 그런 기류인 거네요, 민주당은. 만약 탄핵소추를 조만간에 발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신원식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을 처음 꺼냈던 공론화했던 분인데 이게 지금 맞게 뭐 이념 전쟁이니 뭐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촉발시킨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를 국방부 장관에 보내겠다 뭐 이런 함화평이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념의 중심에 국방부가 있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신 의원은 작년 국감 때 그리고 최근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만약 이런 분이 장관에 임명되면 아마 해군의 홍명도함 이 명칭 변경도 상당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의 개입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맞겠다, 강하게 맞겠다는 이런 의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뭐 개인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24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배경사진에 지금 잘 사는 서구, 오늘 빛나는 서구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던데 내년 총선에 그럼 광주 서구에 나가시는 건가요? 작년부터 사무소를 차려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과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쪽에서 이제 민생과 경제 현장, 먹고 사는 문제, 미래 먹거리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 또한 30여 년의 여러 가지 그 민생 현장을 했던 경험 그리고 국회에서의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이 광주 서구의 여러 가지 민생 현장이라든지 골목 상권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하는데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원인데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호남 예산 홀대, 뭐 호남 예산 삭감을 세게 비판을 하셨던데 이 얘기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국책 사업이고 국가 균형 발전 또 에너지 정책, 에너지 인재 양성의 보고로서 대학인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상징의 사업이다. 또 뭐 한전 적자라는 이유로 해서 30% 예산을 삭감하고 네. 초대 총장 해임 건의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문체부에서는 다 오케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재부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아텐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5월 어머니의 노래 이것도 5월 유가족과 전문 예술인들이 합쳐서 공연을 통해서 좀 정신적인 승화를 시키는 이런 네. 공연인데 국내 공연은 허락해주고 해외 공연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호남의 중심적인 사업 또 문재인 정부의 상징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이번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오히려 호남에 대한 홀대 아니냐. 네. 그래서 호남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선거 때는 그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했으면서 정작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복원을 해라.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죠. 이게 대선 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윤석열 후보나 네.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엄청 호남 찾아서 공들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좀 뭐 약간 마음이 변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네. 때는 네. 5.18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5.18에 가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네. 또 대선 후보도 이렇게 하면서 막상 선거가 끝나면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등 또 뭐 저 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또 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호남민들 강주 시민들에게 상당히 정신적인 상처를 줬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예산 부분도 네. 정말로 예산을 아낌없이 호남이 그렇지 않아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호남을 더욱더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네. 당협위원장은 호남을 좀 홀대해야 자기들이 더 많은 지역의 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계획대 만약 그런 계획하에서 호남 예산을 삭감했다. 그다음 그건 더 큰 일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균형 있게 잘 막아내야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